금요 철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약간 특강 개념으로 해서 오늘 코로나 그 이후의 시대 메타버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 오늘 본문인 시편 58편 말씀이죠. 우리 시편 58편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한 절씩 읽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코로나 그 이후의 시대 메타버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설교라기보다는 강의에 좀 더 가까운 그런 말씀으로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메타버스라는 주제는 사실 저에게도 매우 생소한 개념입니다. 사실 오늘 이 메타버스에 대한 설명은 저보다 어쩌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계신다면 아마 그 청소년 아이들이 저보다 훨씬 더 이 메타버스를 잘 설명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는 이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여전히 저에겐 생소한 개념이고 또 경험으로서가 아니라 책으로 자료를 통해서 이해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또 이 강의 시간을 제가 충분히 준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번 주 화요일 밤에 제 마음에 이거 빨리 우리 성도님들과 나눠야 되겠다라는 어떻게 좀 약간 긴박한 마음이 제 마음에 이제 와서 사실 좀 급하게 준비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좀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오늘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 대략적인 개념을 특별히 이 코로나라고 하는 그리고 코로나 이후의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이 메타버스의 시대를 좀 이해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것을 특별히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분별하면서 이 메타버스 시대를 살아갈 것인지를 오늘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메타버스는 버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매일 타는 버스로 생각하실 것 같아서 메타버스, 영어 밑에 있죠?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 개념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2019년 12월에 처음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 처음 발생한 이래 이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도 2020년 1월 19일에 중국 우한에서 방문한 중국 여성 34살의 중국 여성이 처음으로 대한민국에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본격적인 코로나 감염 사태가 시작이 되었죠.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1981년에 출간된 이 딘 쿤츠의 장편 소설 어둠의 눈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어둠의 눈이라고 하는 이 장편 소설은 중국 베이성 우한이라고 하는 도시 외곽에 위치한 한 생화학 무기 연구소에서 인위적으로 만든 신종 바이러스 우한 400이 유출이 되면서 전 세계로 확산이 된다는 내용의 소설입니다. 동일하게 우한이에요. 이 40년 후에 이 소설이 정확하게 우리의 현실이 되었죠.
실제로 이 우한 외곽에 실제로 위치한 이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이 코로나와 에이즈 바이러스를 합성하여 코로나19를 만들었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제기되면서 이 딩쿤츠의 이 어둠의 눈이라고 하는 소설이 사실 다시 한번 세간의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예언의 성취처럼 너무 신비롭잖아요. 우한 외곽에 위치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바이러스가 유출이 되면서 전 세계로 팬데믹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 가상의 소설이 40년 만에 정확하게 현실이 되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이게 단순히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정말 그냥 이것은 딩쿤츠의 소설은 그냥 소설에 불과한 것일까? 많은 과학자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이 되면서 이게 박쥐로부터 옮겨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쥐에게서 인간으로 곧바로 전염이 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평소에 박쥐 보신 적 있으세요? 물론 중국에서는 박쥐를 먹는데요. 그래서 뭐 그렇게 감염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이 과학자들은 이 박쥐에게서 이 야생 상태 중간 숙주 동물로 전염이 됐다가 인간에게 건너와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 중간 숙주가 이 중간에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전파가 됐는지를 정확하게 밝혀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은 사실 확정적인 것처럼 이 박쥐로부터 이 바이러스가 전염이 된 것처럼 말을 했고 주장은 했지만 사실 그것은 과학적으로 전혀 입증된 바가 없는 그런 과학적 가설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옐리 멍이라고 하는 이 여성 박사가 한 논문을 통해서 중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이 코비드 19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 옐리멍 박사는 홍콩대학교 공중보건대학 박사 연구팀인데, 이 연구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자연 진화보다는 수준 높은 연구소에서 조작되었음을 시사하는 게놈의 일반적이지 않은 특성과 가능한 조작 방법에 대한 상세한 기술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 논문을 발표해서 이번 코비드-19 이 확산이 자연적인 박쥐 바이러스에 의한 자연 발생적인 그런 팬데믹이 아닌 연구소에서 인위적으로 조작된 바이러스다라는 그런 주장이 제기가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제 이 미국의 이제 여러 연구 단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실은 중국의 연구소에서 유출되었을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그런 주장들을 이제 제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 이제 정보 기관이죠. 미국에는 이제 정보 기관이 우리는 흔히 뭐 CIA 뭐 이 정도로 알지만 사실 17개 정도의 정보 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7개의 정보 기관을 총괄하는 그런 정보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정보 기구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다양한 분석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내렸냐? 처음 이게 이제 2021년 10월입니다. 2021년 10월 30일에 이제 파이낸스 타임스에 이제 보도인데, 이제 이 미국 정보 기관에서 처음으로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우한 연구소로부터 유출이 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주장을 처음으로 미국 정보 기관에서 이제 발표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 미국 정보 기관에서는 단정적으로 확정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로부터 유출됐다라고 확정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어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처럼 그렇게 믿음을 표현하는 어떤 그런 수준의 발표를 한 것이죠. 그래서 확정적으로 이것은 그렇게 유출됐다라고 사실은 밝힌 것은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믿는다, 그런 것 같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수준의 이제 가능성을 표현하는 정도로만 이제 결론을 내렸죠. 그래서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공식적으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박쥐로부터 전염이 된 것인지,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전염이 된 것인지, 아니면 중국 우한 바이러스에서 인위적으로 유출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어떤 결론도 내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우한 바이러스가, 이 코비드 19이 박쥐로부터 전염됐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해서는 안 돼요. 자연적인 것이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반박할 수 있는 충분한, 인위적으로 조작됐을 가능성이 충분한 과학적 근거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미국의 정보기구가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처럼 단정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자연적으로 전염이 된 건지 인위적으로 유출이 된 건지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라는 것이죠. 근데 그 정도의 결론이라도 이거는 엄청난 메시지가 담겨진 겁니다. 사실은 엄청난 메시지가 사실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게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인가 아니면 인위적으로 유출된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마 어쩌면 영원히 밝혀지지 않는 미궁의 사건으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이 미궁의 사건에 대해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소수일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중에게는 아마 영원한 미궁의 사건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어떤 이유로 발발했는가가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부분은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무슨 일이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영향을 미쳤는가, 무엇을 남겼는가. 이 코로나 바람을 통해서 이 바람이 어디서 어떻게 불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건 그냥 미지의 영역에 남겨두고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람이 불고 지나간 그 자리에 결국은 뭐가 남았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이 코로나 사태가 중국을 넘어서 전 세계 팬데믹의 현상을 보이기 시작할 때, 제가 생각할 때 또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한 가지 특이하게 여겼던 사실 하나는, 이 전 세계 소위 말하는 지도자들이, 권력자들이 이 문제를 정말 고칠 수 있는 힘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지도계층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합리적으로, 실용적으로,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진심 어리게 힘을 모으고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이 위기가 좀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받았었습니다. 이 약을 먹으면 금방 낫습니다. 그러는데 유튜브 차단시켜버리고, 의사 막 병원에서 해고해버리고, 다양한 SNS가 이 코비드 19이 사실 그렇게 무서운 병이 아니고, 이런 약만 처방을 해도 금방 낫습니다. 이미 있는 약을 일단 긴급하게 처방을 해도 현저하게 감염률을 낮출 수 있고 치료율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사들의 소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실질적인 임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목소리를 차단하고 그 정보의 접근을 끊어내는 그런 모습들을 되게 자연스럽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 이 세계 지도자들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저 개인적인 좀 생각을 좀 한 일이 있어요. 이 전 세계적인 위기를 최대한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보다는 어떤 정치적인 아젠다를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이 위기를 조금 더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했고, 또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런 느낌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지도자 계층들이 정말 이 전 세계를 소위 말하면 끌고 가고 있는 소수의 지도 계층들이 지금 이 코로나 위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좀 그런 기사들이 있었는데요. 이 다보스 포럼이라고도 하죠. 세계 경제 포럼. 이걸 매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이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기 때문에 그것을 다보스 포럼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소위 말하는 전 세계 지도자 계층들의 엘리트 모임이죠. 지도자 계층의 모임입니다. 저명한 기업인들, 경제학자들, 저널리스트들, 정치인들이 모인 그런 국제 민간 회의입니다. 근데 이 다보스 포럼을 만든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클라우스 슈왑이라고 하는 독일의 경제학자입니다. 이분이 이 팬데믹 사태가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의 이 팬데믹은 아주 드문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다시 오지 않을 아주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어떤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가? 이게 opportunity라고 되어 있죠. 어떤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가? 우리의 세상을 리셋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이 사람의 관점은요. 지금 코로나가 위기가 아니에요. 기회예요. 어떤 기회? 온 세상을 리셋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이분은 이런 책을 썼습니다. COVID-19, The Great Reset. 그러면 과연 이분이 생각하는 또는 이분이 이끄는 이 다보스 포럼에 모이는 수많은 타기보다는 이제 소수의 세계적인 지도자 계층들이 생각하는 리셋은 어떤 리셋일까? 그것은 이분의 또 다른 책에서도 분명하게 보여지듯이 제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은 지금 이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소수의 지도자 계층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를, 코로나 위기를 제4차 산업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절호의 기회. 이 코로나가 자연적인 것으로 우연 발생적으로 발생한 것이든 아니면 이것이 뭐 정말 연구소에서 인위적으로 나온 것이든 그것은 일단 차치하고 우리가 밝혀낼 수도 없고 알아낼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차치하고서라도 적어도 지금 이 세계를 끌고 가고 있는 이 소수의 지도자 계층은 지금 우리가 통과한 지난 2년 동안 통과하고 있는 이 지금의 위기를 제4차 산업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4차 산업혁명은 무엇일까? 1차 산업혁명은 18세기에 일어나죠. 증기기관을 기반으로 한 제임스 와트가 개발한 증기기관을 기반으로 한 기계화혁명. 이 증기기관을 활용하여 영국 섬유공업의 폭발적인 산업화와 성장이 일어나게 되죠. 기계화혁명입니다. 18세기에 일어난 이 증기기관을 기반으로 한 기계화혁명이 제1차 산업혁명이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 19세기, 20세기 초에 제2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 제2차 산업혁명은 전기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대량 생산혁명입니다. 공장에 전력이 보급이 되고 컨베이어 벨트 사용이 되고 대량 생산 보급이 되면서 분업화가 일어나면서 이 자본주의,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폭발적인 생산량의 증가와 부의 창출이 이루어지죠. 이게 제2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리고 나서 20세기 후반에 제3차 산업혁명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저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메일이 보편화되기 시작하고 인터넷이 보편화되기 시작하고 정말 이 방을 가득 채울 만한 컴퓨터, 대학교에 그런 컴퓨터 한 대 있던 그런 시대에서 이제는 그런 컴퓨터를 모든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휴대할 수 있는 그런 반도체와 그런 컴퓨터 기술의 발달,
이것이 이제 20세기 후반에 일어난 제3차 산업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컴퓨터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지식 정보혁명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특별히 미국이 주도하여 글로벌 IT 기업이 부상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와 같은 제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해서 제4차 산업혁명이 이제 시동을 걸었는데, 이것은 뭐냐면 2015년부터 이렇게 지금 잡고 있는데, 이제는 사람과 사물과 공간을 이 디지털로 연결을 하여 인간의 지능을 초월하는 초지능화 산업 구조 사회 시스템을 세워가는 그와 같은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뭐 AI라든지 인공지능. 근데 그 인공지능이 인간하고 연결이 되게끔 만드는 그런 차원으로까지 지금 기술이 발전이 되고 있고 그것을 추진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클라우스 슈왑의 이제 주장에 따르면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이 코로나 위기는 사실은 제4차 산업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제4차 산업혁명으로 온 세상을 리셋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음을 숨기지 않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코로나 위기는 제4차 산업혁명을 통해 전 세계 질서를 새롭게 개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것이 그 슈왑의 기본적인 입장이고 그 사람이 이끄는 이 다보스 포럼 또는 소수의 세계 지도층의 생각이다라는 겁니다. 영상 하나가 있는데요. 제가 이거는 아마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일이 있는데 그래도 한번 리마인드 차원에서 한번 보시고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Here's a video of your future if some people at the World Economic Forum get their way. They say you'll own nothing and be happy about it. Energy will be green, rationed, and expensive, and travel will be restricted. Even your diet will be controlled, and currency will be digital. This left-wing dystopian dream is called the Great Reset, and you're supposed to be excited about it. The Great Reset has been labeled a conspiracy theory, and even sounds like a conspiracy theory. But everything we know about it comes from the global elites themselves, who have been quite open about it. This is not a conspiracy theory. This is a well-documented movement among many of the world's most powerful people. Justin Haskins is a leading authority on the Great Reset. Fundamentally, this is a radical and complete transformation of everything that we do in our society to control people's behaviors, to control businesses, and to move society in the direction that you want to move it. It will change the way businesses are evaluated. It'll coerce businesses to pursue left-wing causes. The Great Reset was unveiled at the World Economic Forum in Davos, Switzerland, where many of the world's most powerful people go to offer solutions to the world's problems. And the World Economic Forum sees the coronavirus pandemic as a historic opportunity to change the way the world operates. Right now we're facing a crisis of international proportion. It's going to have long-term impact for us. Their solution is essentially global socialism. Think of the Green New Deal combined with the COVID-19 lockdown restrictions, and throw in something calle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which technology is supposed to radically change the way we live and work. Klaus Schwab is the founder of the World Economic Forum. What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ill lead to is a fusion of our physical, our digital, and our biological identities. It has the support not only of world leaders, but of global corporations like MasterCard and BP, brought to you by people who think they know what's best for you. By giving, the elites, the technocrats in society, the most educated people, the ability to manipulate society, pull the levers in society,
and manage and manipulate society so that it's, in their minds, perfect. But a Trump re-election would blow a massive hole in the Great Reset. 1 week before the election, Italian Archbishop Carlo Maria Vigano wrote an open letter to the president, warning him that the Great Reset is inhuman faceless tyranny that seeks to subdue all of humanity, and that President Trump and the United States are the wall against the deep state, the final assault of the children of darkness. Over the past 4 years, Donald Trump has been the single greatest roadblock for people who are pushing this internationalist, globalist sort of agenda. The elites at Davos are now counting on a Biden victory for their Great Reset to go forward. The World Economic Forum and the Biden campaign even share the same slogan, Build Back Better. To build back better. It's also a phrase you've heard being used by Justin Trudeau, by the Pope, by the Prince of Wales, and by leaders around the world. English journalist and author James Delingpole. You'd be amazed by how many world leaders are on board with this globalist plan, even people that claim to be conservative. This is worse than Nazism. This is worse than communism. This is worse than fascism. These guys are planning on taking over the whole world. We'll hear more about the Great Reset when the World Economic Forum meets again in January. And whether he's in the White House or not, Donald Trump is expected to be a force, which could remain a problem for the hopeful backers of the Great Reset. Dale Hurd, CBN News. 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제 글로벌 리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결국은 지금 이 다보스 포럼에 모이는 그 소수의 지도 계층을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글로벌 리스트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글로벌 리스트들은 지금 현재 전 세계를 제4차 산업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로 지금 현재 위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먼저 이 글로벌 리스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간략하게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슈퍼 하이테크 다국적 기업이죠. 이런 분들입니다. 빌 게이츠, 주커버그, 그다음에 이 아마존의 창립자인 제프 베조스. 정말 세계 어마어마한 그런 부를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가지고 전 세계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다양한 종류의 이제 IT 회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우리 구글,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이게 얼마든지 언제든지 차단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사실은 우리의 모든 표현의 자유, 생각의 자유, 이 모든 것들을 사실은 컨트롤하고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떤 그 페이스북의 생각, 방침과 어긋나는 어떤 그런 의견을 표명하면 바로 뭐 일주일, 뭐 페이스북 안에서 뭐 영창 다녀온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사용 금지 처분을 받는다라든지 이제 그렇게 되죠. 예를 들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대선 때 페이스북으로부터 영구 사용 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사실은 발휘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이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기술에 의존적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우리는 다 이 사람들의 기술에 의존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 또 이런 기술을 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사실은 시간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것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만큼 고립되고 낙오되고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이 세상의 정치 권력자보다 이 기술 권력자들이 실제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지도 계층이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이 글로벌 리스트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아주 지독한 이 사회주의자들, 막스주의자들입니다.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고 하는 이 운동, 여러분 아마 친숙하게 들으셔서 알 거예요. 특별히 이번 미국 대선 기간에 한 백인 경찰이 흑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이 흑인이 결국은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촉발이 돼가지고 흑인의 생명은 중요하다.
라는 이와 같은 구호를 내걸면서 그것이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사용이 되고 활용이 되면서 어마어마한 시위로 이제 확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 Black Lives Matter 그러면서 이제 흑인들이 백인의 집을 약탈하고 백인들의 가게를 약탈하고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흑인 경찰을 죽이고 흑인이 그러니까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것이 정말로 순수하게 흑인들 또는 소수 인종을 위한 인권 운동이라기보다는 이 소위 말하는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기 위한 기존의 미국의 전통을 파괴하기 위한 소위 말하는 네오 막시스트들의 정치 아젠다였다라는 것이죠. 요새는 또 이 크리티컬 레이스 시어리라고 그래가지고 비판적 인종 이론 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사실 기본적으로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과 비슷한 겁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백인이라고 하는 다수가 흑인을 비롯한 소수 인종을 핍박하고 억압하는 그런 불의한 체제 위에 세워진 사회이기 때문에 이거 완전히 다 갈아 엎어버려야 된다. 다 갈아 엎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에서 모든 학교, 모든 교회, 교육에 있어서 바로 이와 같은 비판적인 인종 이론을 가르쳐 줌으로써 이 사회를 근본적으로 백인 우월주의적인 소수 인종의 피와 눈물의 토대 위에 세워진 이 땅을 다시 뒤집어 엎어버려야 된다. 근본적인 사회혁명 운동입니다. 이것을 학교 교육에서부터 아이들에게 주입시켜서 이 미국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가치와 질서로 세워진 이 나라를 완전히 엎어버리는 그런 사회 전복 운동이라고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니죠. 그것을 인종이라고 하는 것을 구실로 삼아서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것을 구실로 삼아서 미국의 전통적인 정치 질서, 문화 질서, 기독교 특별히 기독교적 정신에 기반한 미국의 정신 자체를 뿌리 뽑고자 하는 반기독교적 운동이고 이것을 영적으로 표현하면 적그리스도적인 운동입니다. 그것을 물론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구실을 삼고는 있지만 사실은 미국의 사회의 건국의 근간이 되는 기독교적인 질서와 윤리와 정신을 뿌리 뽑고자 하는 그런 사회주의 운동, 막시스트 운동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동성애, 동성 결혼, 트랜스젠더 등과 같은 이 성 정체성 을 이제 구실로 삼아서 우리도 사랑할 권리가 있다, 우리도 존경받을 권리가 있다. 이와 같은 이제 성 정체성을 이제 구실로 삼아서 미국의 기독교적 가치와 정신을 허물어뜨리는 이런 사회 운동을 펼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또 글로벌리스트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그 거대 하이텍 기업가들과 이와 같은 네오 막시스트들의 운동이 사실은 결합이 돼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이 네오 막시스트들의 사회적인 운동이 그 아이텍, 그 하이테크의 그 IT 기업의 그 모든 기술력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관점에 파고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기본적으로 이것은 그러니까 막시즘에 기반한 운동입니다. 이제 막시즘은 이제 경제적인 관점에서 계급, 그러니까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 간의 충돌이 결국은 모든 사회 발전의 근간이 된다. 그래서 이 자본가 계급을 공격하여 자본가 계급과 충돌함으로써 이 자본가 계급을 전복시킴으로써 사회는 발전되어져 간다. 이제 이런 류의 이제 계급 투쟁에 기반한 이제 사상이 이제 막시즘인데 그것을 이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확장을 시키죠. 그러니까 막스는 그것을 경제적으로 국한해서 생각을 했다면 이제 이 네오 막시스트들은 그와 같은 막스의 계급 충돌, 그러니까 계급 투쟁 이론을 이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확장을 시켜서 이것을 문화 사회 운동으로 이제 확산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는 이제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이었다면 이제 네오 막시스트들은 이제 남성과 여성, 동성애자와 이성애자, 흑인과 백인 이런 식의 문화 사회적인 계급 충돌로 끌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계급 투쟁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소수 인종이, 소수 성애자가 세상을 다스리는
그래서 지금의 세상을 전복하는 이런 것을 꿈꾸며 나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글로벌리스트이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하이테크 기업과 함께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영향력을 지금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아주 이상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중국이에요. 중국은 지금 현재 디지털 토탈리테리언 스테이트, 디지털 전체주의 국가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는 좀 특이하게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를 차용했고 정치적으로는 공산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적으로 자본주의 사회를 컨트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서방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너무 효율적인 거예요. 효율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정부가 모든 기업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렇죠? 공산당이 중국 기업의 소유자예요. 그럼 모든 걸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 기업이 버는 돈이 다 국가 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으로 국민들에게 선심을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그러니까 이 서방에 있는 이런 글로벌리스트들이 볼 때는 사실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국가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만도 해요. 뭐냐면 일단 중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여기 이 기사가 표현하고 있듯이 디지털 전체주의 국가를 꿈꾸고 있고, 그래서 감시 테크놀로지, 서베일런스 테크놀로지, 감시 테크놀로지를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있어요. 놀랍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 이게 막 흔들리네요. 지금 여기 보시면 사람이 지나가잖아요. 흔들려다 한번 볼게요. 네. 맨 왼쪽에 보시면 사람이 지나가면 저 사람의 인상착의가,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그냥 딱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CCTV 같은 게 그냥 그 사람을 녹화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정보까지도 담고 있는 그런 형태의 감시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이 돼가지고 지금 중국은 아주 강력한 단순한 전체주의 국가가 아니라 디지털 전체주의 국가로 지금 강력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중국은 중국 시민들을 이렇게 크레딧을 줘요. 등급을 나눕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등급에 못 미칠 경우에는 여행을 제한한다라든지, 아니면 돈을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 것을 거부한다라든지, 뭐 이런 조치를 취하게끔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는 정말 이 모든 정보들을, 그러니까 모든 기업들, 모든 시민들의 정보들을 한 곳 안에 딱 보관해서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한 기사를 봤는데요. 여기 보면 이 기사의 내용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인도가 이 중국 못지않게, 여러분 뭐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뭐 IT 기업의 수장들은요, 인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는 이 엄청난 디지털 강국이에요. 그래서 인도도 중국 못지않게 이미 디지털로 생체 정보들을 수집을 해가지고 약 13억의 인구들을 디지털로 관리를 합니다. 근데 이 기사에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인도 분들의 이름이 되게 어려워서 제가 정확하게 발음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67세의 데비라고 하는 여성인데 인도의 시골 지역에서 삽니다. 자크핸드라고 하는 그 시골 지역에서 사는 67세의 여성인데, 이 생체 정보를 인식을 해야 이제 그 쌀을 배급을 받는데 그게 계속해서 거부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굶어 죽었다라고 하는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체 정보로 딱 해가지고 이게 인식이 돼가지고 그래야 25kg의 쌀을 배급을 받는데 매달 그래야 되는데, 이 핑거프린트가 계속해서 작동을 안 해가지고 결국에는
굶어 죽었다라고 하는 기사예요. 근데 이게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64세 여성입니다. 이 기사인데 여러분 아마 글이 작아서 잘 안 보실 거예요. 64세 여성이에요. 이 64세 여성은 동일하게 좌크핸드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서 사는 여성인데 이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소위 말하는 아다할이라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디지털 시스템이. 근데 이게 결국에는 제대로 이 여인에게 액세스를 주지를 않아가지고 결국에는 그 음식 배급을 받지 못해서 이 여성도 결국에는 굶어 죽었다. 그러니까 이 사회적으로 디지털 정보가 제대로 이게 인식이 되지를 않으면 이 사람은 결국은 굶어 죽는 거야. 배급을 받지 못해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아이는 11살 된 여자아이입니다. 쿠말이라고 하는 여자아이인데 이 아이도 마찬가지. 이 아이도 결국에는 이 디지털 아이디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결국에는 배가 고파가지고 사람들한테 음식을 구걸하다가 결국은 굶어 죽었다라고 하는 기사예요. 유튜브 뉴스 보도로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인도 같은 경우도 철저하게 모든 13억의 인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인구들을 철저하게 생체 정보를 수집을 해가지고 디지털화해서 디지털이 인식이 되지 않으면 음식 배급도 되지 않고 사회적으로 교육도 받지 못하고 철저히 고립이 되는 그런 디지털 시스템으로 인도라는 나라도 이미 이렇게 세워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핑거프린트를 해가지고 인식이 안 되면 굶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생체 정보를 주기를 거부한다? 예를 들면 백신 맞기를 거부한다? 그래서 국가 정부에서 통합 관리하는 그 정보 시스템에 내 이름이 등록이 안 됐다? 그래서 아무리 바코드를 찍어도 나는 통과가 안 된다? 그럼 죽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게 지금 짐승의 표 사실 뭐 과도하게 너무 그렇게 하는 경향도 있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상거래가 불가능하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과도한 얘기는 꼭 아닌 것 같아요. 보면 볼수록. 그러니까 굶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사에서 결국 핵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 백신을 통해서 생체 정보들을 국가가 통합적으로 관리를 함으로써 이제는 전 국민을 디지털로 관리한다는 거예요. 디지털로. 그래서 카페 갈 때마다 찍고 들어가고 백화점 들어갈 때마다 찍고 들어가고 지금은 아니지만 머지않아 교회 들어갈 때도 찍고 들어가고 이게 찍혀지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이제 이런 세상으로 가는 거다라는 거. 이게 지금 아까 그 클라우스 슈왑이 얘기한 제4차 산업혁명의 의미고요. 이 사람들은 지금의 이 코로나 위기를 그와 같은 4차 산업혁명을 완성시킬 수 있는 절호에 다시 오지 않을 기회로 보고 있는 거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강의를 이번 주에 준비를 하면서 백신, 물론 버틸 때까지는 버틸 건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버틸 때까지는 버티겠지만 대세가 이미 이렇게 가는데 대세가 이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이제 그 생각은 솔직히 좀 들긴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근데 이 시스템, 이 아다할 시스템이 누구 지원을 받았는지 아세요? 빌 게이츠의 지원을 받습니다. 빌 게이츠의 지원을 받아서 이런 시스템들이 사실은 잘 또 인도 안에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이 바이오메트릭 디지털 아이디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체 정보를 토대로 한 디지털 아이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주민등록이 아니에요. 생체 정보가 국가에 등록이 돼야 그래야 우리가 어디를 가든 들어갈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살 수 있고 팔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대가 이미 왔다는 거예요. 이미. 제가 그 영상이 있는데 사실 영상을 제가 특별히 준비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조그만 관심이 있으시면 뭐 얼마든지 인터넷상에서 뭐 저도 인터넷에서 발견한 거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유럽의 어느 도시에서는요,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는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경찰이 다녀요. 생체 정보 확인하는 겁니다. 딱 찍어줘야 돼요. 그 검사를 해요. 일일이 다. 그 유럽의 어느 나라인지 기억은 정확하게 안 나는데 한 할머니가 병원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이게 없어요. 이 디지털 아이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못 들어가.
발걸음을 그냥 돌려서 돌아가요. 그걸 그대로 다 녹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디지털 아이디, 이 디지털 아이디에는 나에 대한 모든 게 다 들어가요. 이거를 국가가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 나의 모든 생체 정보를 비롯한 나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다 제공을 해줘야만 나는 먹을 수 있고 살 수 있고 팔 수 있는 정상적인 시민으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디지털화된 그런 사회를 리셋하기 위한 지금 강력한 움직임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 백신이에요, 백신. 실제로 지금 보면 with no COVID pass, 이 COVID pass라고 하는 게 결국은 백신 패스, 방역 패스죠. 만약에 방역 패스가 없다면 my wife and I are banished from society, 사회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백신 패스가 없으면, 방역 패스가 없으면 나는 이 사회에서 나와 내 아내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여기 이제 인도네시아 케이스 나왔는데 그냥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인도네시아 여기 있죠. 이게 안 되네. 네. In Indonesia, COVID-19 vaccines are mandatory. COVID-19 백신은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벌금을 내야 할 것이고 공공장소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당한다. 그리스의 경우, in Greece 돼 있죠. 그리스의 경우에서도 거주자들이 반드시 그리스에 사는 사람들이 반드시 백신 패스를 가지고 있어야만 일하러 나갈 수도 있고, 바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극장에도 들어갈 수 있고, 실내 장소에, 실내 공공장소에 입장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이미 그거 지금 시작했잖아요. 이미. 그래서 요새 맨날 혼밥이에요. 아니면 배민이든지, 배민 아니면 혼밥이에요. 아니면 집밥. 못 나가요, 못 나가. 약속 다 캔슬되고. 프랑스의 경우입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도 비슷해요. 항상 그 헬스 패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그거예요. 백신 패스. 그래서 어떤 레스토랑이든 바든 뭐 운동하러 들어가는 것이든 뭐 기차든 뭐든 어디를 들어가든 바로 이 백신 패스가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스트리아인가 호주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정확하진 않아요. 오스트리아로 저는 기억이 하는데 백신 패스 없으면 외출 불가. 외출하면 벌금 내야 돼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이 세상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까 얘기한 클라우스 슈왑이 얘기한 거, 지금 이 코로나 위기는 제4차 산업혁명을 확고하게 완성할 수 있는 철호에 다시 올 수 없는 기회다. 이 코로나가 자연적으로 온 것이든 인위적인 것이든 그건 우리는 알 수 없고, 그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 코로나 바람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뭐가 남아있을까? 그거는 제4차 산업혁명이 완성된, 그래서 디지털 아이디가 없으면 학교도 못 가고 학원도 못 가고 교회도 못 가는 사회. 국가가 나의 모든 생체 정보를 입수해야만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 이거 없으면 비행기도 못 타고 해외여행도 못 가고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하는 with no COVID pass, 방역 패스 없이, 백신 패스 없이 나 아내와 나는 사회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총리 김부겸 총리께서 백신 미접종자 800만 명 때문에 코로나가 안 끝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청소년 백신 후유증 거의 없어.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백신 맞춰야 된다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보건복지부 자료입니다.
이거 지난 2주간, 그러니까 11월 마지막 2주간이었을 거예요. 제 기억이 맞다면 이 11월 마지막 2주간의 확진자 가운데, 그러니까 3만 명 정도 확진자가 있는 거예요. 3만 명이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죄송해요. 3만 명 정도가 11월 마지막 2주 정도에 확진이 됐는데, 이 비율을 보시면 백신 미접종자 확진자가 28%입니다. 그런데 완전 접종 환자 가운데 확진자가 66%예요. 불완전 접종자는 4.6%. 그러니까 불완전이든 완전이든 일단 그 접종한 사람들을 다 포함하면 약 70%입니다. 확진자의 70%가 접종자. 위중증도 마찬가지. 위중증의 경우에도 이제 그 미접종자가 44%, 완전 접종자가 52%, 불완전 접종자가 3.8%. 그러니까 불완전이든 완전이든 접종자의 경우가 약 56% 정도가 접종자. 위중자의 56%가 접종자예요. 사망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사망도 사실은 접종자가 더 많아요. 비슷하다고 보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는 뭐 의학적인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제 이 백신이 이제 위중증으로 가는 것은 좀 차단해 준다. 그때 우리 교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글쎄 그렇게 막 큰 효과는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정부는 확고합니다. 확고해요. 백신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800만 명 남은 그 800만 명 그 사람 때문에 코로나는 안 끝난다. 이거는 되게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되게 의미심장한 얘기. 난 이걸 의학적으로 안 들려요. 그 의학적으로 들립니까, 여러분 그게? 어떻게 그게 의학적으로 들려요? 의학적으로 안 들려요. 맞아야 끝나요, 이거는. 맞아야 끝나는 겁니다. 너무 재밌다기 표현되면 아이러니한 거는 이 최춘식 의원이 이 질병관리청에 공무원 자녀 백신 접종 현황을 보고하라.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질병관리청에서는 또 정부에서는 우리 모든 미성년자 아이들 다 백신 맞춰야 된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춘식 의원이 오케이 그러면 당신들 자녀부터 맞았는지 현황 보고하라. 제출 거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지 오웰이 사실은 이 스탈린의 전체주의를 이제 비판하면서 풍자적으로 쓴 소설이죠. 동물농장과 1984, 1984. 사실은 당시 시대를 어떻게 보면 풍자하면서 이 스탈린의 전체주의적인 이런 시대를 사실은 풍자하면서 쓴 소설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소설을 회자. 이건 진짜 이거 뭐 소설이 아니다 이거. 예? 딘 쿤츠가 쓴 어둠의 눈이 정확하게 40년 후에 우한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덮치게 될 것을 이야기한 것처럼 이거 소설이야, 계시록이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뭐야 이게? 너무 신비롭잖아요. 특별히 1984는 이제 감시사회를 이제 풍자하는 전체주의 사회의 그 감시사회를 풍자하는 소설이죠. 근데 이게 이제 디지털 전체주의, 디지털 감시체제, 디지털 서베일런스 시스템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지금 세계를 이끌어가는 이 지도층들이 생각하는 그레이트 리셋, 4차 산업혁명이고, 바로 지금 이 코로나 위기가 바로 그와 같은 4차 산업혁명을 완성시킬 수 있는, 아주 다 희울 수 없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백신 맞을 때까지는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함께 하얀 신을 신고
하얀 옷을 입고 의의 거룩한 옷을 입고 산속으로 들어가든 모르겠어요. 어떻게 돼서. 이게 말세주가 마지막 때죠. 마지막 때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이제는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라는 것을. 이 마지막 때를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지. 이거 바꾸려고 할 필요 없어요. 이거 못 바꿔요. 이거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세요. 바꾸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견뎌라 그랬지. 끝까지 지켜라. 바꾸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요한계시록에서. 끝까지 이기는 자는 면류관을 받으리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거는 이겨내는 싸움이다. 죽을 때까지. 그죠? 그럼 그거 어떻게 이길 거냐?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이미 세상을 이기신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생명인 겁니다. 그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예요. 천상의 예배를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좀 천상에서 이런 예배가 드리는, 이런 예배를 드려라 여기서. 그것만이 네로를 이길 수 있는, 로마 제국을 이길 수 있는, 디지털 서베일런스 시스템을 이겨낼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2020년과 함께 시작된 이 코로나19는 세상을 이미 혁명적으로 변화시켜 놨어요. 이미 그레이트 리셋 진행이 되고 있죠. 가장 핵심적인 변화 중에 하나는, 뭐 여러 가지 변화됐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변화 중에 하나는 모든 오프라인을 온라인으로 대체시켜 놨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예배까지. 회의, 학교, 우리 아이들 지금 지난 2년 동안 온라인으로 수업을, 지금은 어떤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컨택트에서 언택트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질 만큼 이제는 접촉을 통해서 사는 게 아니라 분리되어, 언택트 신조어입니다. 분리됨으로써 사회적 거리두기, 언택트, 사회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오프라인이 온라인으로 바뀌고, 그러니까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현장은 이제 온라인이 된 거예요. 디지털이 된 겁니다. 우리의 현장이. 더 이상 컨택이 아니에요. 사람들과는 언택, 디지털과는 컨택. 그만큼 우리의 생활이 디지털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현장이 디지털로 바뀌었고 우리의 만남이 디지털화 된 겁니다. 이게 뭐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코로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이 디지털 사회로 이 코로나가 우리를 소몰이 하듯이 전 세계 대중을 디지털 사회로 확 몰아간 겁니다. 이런 거죠. 비대면, 원격 교육, 줌, 이게 이제 우리의 일상적인 단어로 자리매김을 했죠. 일상적인 대화가 됐습니다, 이제. 이 언택트 시대,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언택트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이 언택트 시대,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항상 그래요. 세상이 바뀔 때마다, 이게 역사적으로도 보면요, 이렇게 세상이 급변하는 때가 있습니다. 정말 조금 변하는 게 아니라 거의 혁명적인 수준으로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확 바뀌는 그런 시점들이 있죠. 군데군데. 근데 이번 코로나가 바로 그런 엄청난, 어떻게 보면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사건인데, 그것을 통해서 결국 언택트 시대가 됐어요. 디지털 시대. 근데 그래서 사람들은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라는 어떤 기대감과 동시에 많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죠. 많은 불안감.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러면 언택트 세계는 코로나 이전에는 그럼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인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우리의 일상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스마트폰. 언택트죠, 언택트.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런 SNS를 통해서 저 미국에 있는 사람,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과 언제든지 교류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감정을 표현하고 나의 일상을 공유하고 이거 다 언택트예요. 언택트. 오락. 이게 어떤 오락? 뭐 그냥 제가 그냥 인터넷에 온라인 게임 딱 해놓고 그냥 제가 그림을 캡처한 거라 이런 오락 이거 다 언택트예요. 언택트. 그렇죠? 가상의 세계죠. 이게 다 메타버스입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존재해왔던 이런 언택트 세계를 우리는 메타버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생소할지는 모르지만 또는 언택트라고 하는 이 신조어가 여러분들에게 생소할지는 모르지만 이 언택트 시대를 기반한 이 언택트 기술을 기반한 이 메타버스 시대는 이미 이전부터 우리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이번 코로나 사태를 터지면서 이게 이제 전면으로 부상을 하면서 이제는 그게 우리도 모르게 우리 부지불식간에 공존하고 있었던 것이 이제 우리의 유일한 기반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아주 스무스하게 전환이 되는 겁니다. 어떤 시대로? 디지털 사회로. 이렇게 맞물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거죠. 이렇게 살아가다가 아날로그 시대로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디지털 시대가 우리 사회에 쑥 들어왔어요. 너무 편해 막.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건 사라지고 이것만 남는 거예요. 그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불안감이 있죠. 이 어디로 갈 것인가 두려움이 있죠. 그런데 그것은 피할 수가 없어요. 이미 이 길은 확정됐고 시차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다 이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러면 굶어 죽어요. 아까 그 인도 사람들처럼. 그런 시대가 돼가는 거죠. 여러분 너무 무서운 표정으로 저를 보고 계시니까 이게 현실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더 그레이트 리셋 마스크 유니버스에서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마스크 유니버스, 마스크 세상을 만들었죠. 근데 이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메타 유니버스로 이어지는 거예요. 메타라는 건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초월한 가상의 세계, 유니버스, 세상, 그렇죠? 그러니까 초월적인 현실 세계를 초월해 있는 가상의 디지털 세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우리들에게 마스크 유니버스를 했는데 그거는 입으로 막아놨는데 이제 이게 위로 올라갑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들 입에 쓰고 있는 것 있잖아요. 마스크. 그거 이제 다 눈으로 올라가요. 이제. 이게 메타 유니버스예요. 난 이 사진 보고 좀 섬찟해가지고 제가 이 사진을 포기를 못했어요. 마치 저는 의장대 사열하는 어떤 그런 군주 같은 느낌? 모든 대중은 씌워놓고 자기 혼자 멀쩡한 눈으로 사열을 받는 듯한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이 사람이 눈에 마스크를 쓴 수많은 대중을 끌고 가는 그림. 이게 메타 유니버스 시대입니다. 그래서 죄송해요. 저는 이런 그림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저도 웃음이 나오는데 이게 웃을 일이에요? 저도 웃음이 나옵니다만 이런 세상이에요. 지금 이렇게 우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커버그가 회사 이름을 바꿨어요. 페이스북이 아닙니다. 더 이상 메타. 이 페이스북 회사가 이제는 메타예요. 페이스북이라는 이름이 아니죠. 회사명이 바뀌었어요. 메타로.
이제 이 페이스북의 모든 기술, 모든 인적, 물질적 자원을 이 메타버스에 이제 다 투입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에 사람들의 관점을 지배하고 생각을 지배하고 그래서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끔 만들겠다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세상을 제공하겠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돈 벌고 거기서 쾌락을 누리고 거기서 투자하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 세상에서 메타 유니버스에서 다 들어오라는 거야, 다. 이 메타의 이 로고죠, 로고. 로고도 참 징글 맞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안경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안경이에요. 사람들의 관점을 사로잡는 거예요. 여러분, 관점을 잡으면 그 사람을 잡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정신을 잡고 사상을 잡고 믿음을 잡습니다. 영혼을 잡아요. 관점을 잡으면. 눈을 잡으면.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이거 같아, 또. 그 관점을 딱 잡자면 질질질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관점을 잡으면. 보여주는 대로 오니까. 그럼 보여준 걸 누가 만들어? 아까 그 사람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뭘 봐야 될지, 뭐를 생각해야 될지를 딱 씌워놓고 들어와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목걸이가 금이면 뭐예요? 묶여 있는데. 아니, 목걸이 금목걸이면 뭐예요? 그걸 묶고 있는 자가 우리를 끌고 가는 데가 어딘지를 안다면, 야, 이 목걸이가 금이면 뭐하냐? 어쩌면 이제 우리 세상에 모르겠어요. 이 메타 유니버스 시대를 통해서 얼마나 더 많은 돈을 벌고 얼마나 많은 성공을 이 세상 사람들이 거두게 될지 모르지만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목줄은 강력하게 우리를 붙들거든. 그래서 제가 위기의식을 느꼈는데, 저는 메타버스 저는 이런 쪽에는 정말 문외한이에요. 정말 문외한이에요. 그래서 제가 화요일 새벽이니까 화요일 새벽 설교였나? 그때 제가 의도하지 않았어요. 전혀 그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를 할 전혀 준비 없이 사실은 그냥 올라가서 설교를 하다가 그냥 막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감동이겠죠. 그때 저도 모르게 그때 그게 그냥 선포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날 밤에 제가 이제 집에 들어가서 쉬려고 하는데 우연히 한 기사를 봤어요. 그리고 어떤 한 영상을 봤어요. 그리고 제가 야, 이거 빨리 우리 성도님들 말씀드려야 되겠다. 사실 그전에도 몇 분들께서 메타버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인 세계관에 입각하여 좀 얘기해달라는 그런 요청들이 사실은 있었는데 언젠가는 그걸 해야지 그러면서 그냥 나름대로 그렇게 막 깊이 들여다보지는 못했고 그래도 계속 관심을 갖고 보고 있던 차에 이번 주에 그냥 확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급하게 사실은 오늘은 얘기를 나누게 된 거죠. 그래서 메타버스는 결국은 이거예요. 메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월이라는 헬라어 의미고요. 유니버스, 우주 세상이에요. 이게 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세계관에서 메타버스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성경적 세계관은요, 눈에 보이는 자연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절대자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 세계라고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선언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절대자가 자연을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분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자연 세계가 전부가 아니에요. 왜? 눈에 보이는 자연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절대자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 세계이기 때문에 이 자연 세계가 존재하기 전에 세계가 있다고요. 그게 영의 세계예요. 그게 초자연적인 세계죠. 그래서 이 세상은 두 종류의 세상이 공존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육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물질 세계와 이 물질 세계를 초월해 있는 초자연적인 세계가 존재해요. 근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냥 자연 세계만 달랑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이 자연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창조 질서를 함께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창조 질서를 진리라고도 표현을 하고 윤리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질서 가운데 자연의 법칙이 있죠. 만유인력의 법칙, 뭐 이런 거. 100도가 되면 끓고 0도가 되면 얼고 이런 질서가 있잖아요. 자연의 법칙이 있다. 중력의 법칙이 있다고요. 예를 들면 5층 건물에서 뛰어내린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제가 보여드려야 되겠어요. 떨어지죠. 근데 사람이 막 나는 긍정적인 사고가 중에 날 수 있어, 날 수 있어, 날 수 있어. 뭐 나는 상상을 하면서 몸을 던지면 날아가요, 떨어져요. 떨어지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질서가 뭐냐. 그리고 그 질서와 법칙에 나를 순응해야 삽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창조 질서를 이해하고 그 창조 질서에 순응하는 겁니다. 거역하면 죽어요. 순응하면 삽니다. 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그 천지를 지배하는 질서를 함께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진리라고도 얘기하고 윤리라고도 얘기해요. 그리고 그와 같은 진리와 윤리에 나를 굴복시키는 것을 성경은 지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인본주의 세계관, 무신론적 세계관은 뭐라고 얘기해요? 무슨 소리야? 눈에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세계 따위가 어디 있어? 초자연적인 절대자 따위가 어디 있어? 그러므로 초자연적인 절대자가 만든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윤리도덕적 기준 따위가 어디 있어? 눈에 보이는 자연 세계가 세상에 존재하는 전부일 뿐이야. 이게 인본주의, 무신론적, 진화론적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내 눈에 지금 보이는 또는 내가 느낄 수 있고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검증 가능한 세계만 존재하는 세계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물질 세계를 초월한 어떤 초자연적인 세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 뭐 영적인 세계라든지 이런 거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인본주의 무신론적 세계관입니다. 자, 이제 디지털 사회는, 메타버스 사회는 이제 이 세계관을, 이 인본주의 무신론적 자연주의적 세계관을 토대로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주입시키는가? 아니야. 이 현실 세계를 초월한 세계가 없는 게 아니야. 이 현실 세계가 존재하는 전부가 아니야. 이 현실 세계를 초월한 디지털 세계가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디지털 세계가 있어.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현실 세계를 초월한 어떤 세계가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인본주의 세계관보다 한층 더 악랄하고 사악한 세계관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크리스천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인본주의 세계관 여러분 손꼽만이라도 받아들일 분 계세요? 여기에? 그걸 누가 받아들여요? 크리스천이. 근데 지금 이 디지털 세계관은요, 메타버스 세계관은 눈에 보이는 자연 세계가 전부가 아니야. 그 세계를 초월한 세계가 있어. 근데 그 세상은 뭐야? 디지털 세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예요? 영적인 세상을, 영의 세계를 디지털 세계로 대체시켜버리는 세계관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제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갈 텐데,
이미 들어와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한층 더 강력하게 완전히 확고하게 우리의 삶의 아주 일부분으로 자리를 잡을 텐데 제가 위기의식을 느끼는 게 그거예요. 특별히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제가 위기의식이 느끼는 게 그겁니다. 영의 세계를 대체시켜버려요. 이게 천국이에요.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이죠. 허상이잖아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낸 허상이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정신 생활을, 영혼의 활동을 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가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영의 세계를 디지털 세계가 대체를 시켜버렸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진짜 마귀의 이건 최후의 발악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로는 현실 세계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정신 생활은, 우리의 정신 세계는 이 디지털 세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뭐 우리가 뭐 지금 제가 좀 복잡하게 얘기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간단해요. 여러분 청소년 아들, 특별히 아들 둔 부모님들 가운데 막 게임 문제 때문에 고민 안 하는 부모님은 아마 거의 안 계실 거예요. 이 게임 속에 한번 들어가 버리면요, 성령 충만하기가 어렵다니까요. 왜냐면 영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게임 속에서 영의 세계에 있는 영의 세계. 영의 세계를 대체한 겁니다. 이 디지털이. 거기서 내가 신이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끄집어 나오는 게 보통 영적 싸움이 아닌 거예요. 이 메타버스란 책인데 제가 이번 주에 급하게 사가지고 좀 읽어본 책인데 여기서 이 저자는 이 메타버스를 찬양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의 책을 보면은 메타버스가 정말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아날로그 지구에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놀아도 되는데 굳이 왜 디지털 지구에서 살고자 할까요? 인간은 예로부터 새로운 세상을 탐험하고 더 많은 이웃을 만들고 끝없이 무언가를 성취하며 살아왔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가진 욕구를 다 채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날로그 지구에서 아무리 많은 건물을 짓고 새로운 상품을 만들고 여행을 다니고 사람들을 만나도 욕구를 다 채우지는 못합니다. 아날로그 지구만으로 채우기 부족한 욕구를 위해 우리는 디지털 지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욕구. 아날로그 지구에서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위해서 디지털 지구로 와라. 이 메타버스는요, 이 기술 연구단체죠, ASF. 여기서 이제 이 메타버스를 크게 4가지 세계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는 증강현실 세계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라이프 로깅 세계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거울 세계, 네 번째는 가상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4가지가 메타버스예요. 증강현실, 라이프 로깅, 거울, 가상, 딱 이 4가지가 메타버스의 개념입니다. 간략하게만, 여러분들이 이미 우리 일상에 이미 이게 와 있기 때문에 전혀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증강현실 세계, 이거 뭐 현실의 판타지와 편의성을 입히는 거예요. 포켓몬고라고 제가 한번 뉴스 보도를 봤는데 이게 도대체 뭐야 하고 내가 그냥 훑어본 일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스마트폰으로 보면요, 포켓몬이 다녀요, 막.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이 포켓몬고 앱을 가지고 딱 보면 포켓몬이 저기 있어요. 우리 성현 형도 옆에 무릎 위에 앉아 있어. 그럼 달려가서 그걸 잡는 거예요. 근데 그게 속초에 뜬 거야, 속초에. 속초에 가요, 사람들이. 뉴스 보도에 그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포켓몬을 잡으면 뭐 어떤 이득이 있는지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이 포켓몬을 잡는 거예요. 지금 문 앞에 나온 거예요, 포켓몬이.
이걸로 보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증강현실입니다. 판타지예요, 판타지. 그래서 사람들이 속초로 몰려갔어요. 그래서 속초 시청에서 보도자료를 냈어요. 와이파이 잘 터지는데. 그래가지고 쫙 저기 지금 보도자료 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메타버스 시대는 시작이 됐다니까요. 이제는 메타버스가 아닌 게 사라지는 시대지, 메타버스가 새로 들어온 시대가 아니에요. 메타버스가 아닌 게 사라져가는 시대입니다, 이제. 이 증강현실 세계입니다. 예를 들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여러분 자동차 같은 경우에 지금 이게 이미 실용화가 됐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실용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유리창에 지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유리인데 그냥 유리가 아닌 거예요. 속도 나오고 우회전 좌회전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하잖아요. 이제는 유리에 뜨는 겁니다. 이게 증강현실 세계예요. 우리의 현실에 디지털이 덧입혀지는 겁니다. 아까 포켓몬처럼 유리라고 하는 물질 세계에 디지털이 덧입혀지는 거예요. 그게 증강현실 세계의 메타버스입니다. 두 번째, 라이프 로깅 세계. 라이프 로깅. 로깅 뭐예요? 기록이죠. written record. 기록이에요. 라이프 로깅 세계는 뭐예요? 내 삶을 디지털 공간에 기록하는 겁니다. 우리 이미 하잖아요. 페이스북, 인스타, 유튜브, 다양한 것을 통해서 이미 우리의 삶을 디지털 공간에 복제하잖아요. 사진 찍어놓고. 라이프 로깅이죠. 세 번째, 거울 세계입니다. 이 거울 세계는 뭐예요? 세상을 디지털 공간 안에 그대로 복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울이에요. 디지털 안에 세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화상회의, 원격 수업 이런 것들, 이 회의장이 디지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복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회의실이 되는 거죠. 거울 세계예요, 거울 세계. 또 대표적인 거 배민. 배민은요, 배달의 민족은요, 요리하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주문하기 더 쉬워 1인분 이런 거 쫙 있잖아요. 요새는 제가 배민하고 친해져가지고 어디 갈 수가 있어요. 현실 세계 음식점들이 다 이 앱 안에 들어와 있어요. 세상 모든 음식점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현실 세상이 디지털 공간 안에 그대로 복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안에서 주문하고 계산하고 사는 거예요. 거울 세계입니다.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예요. 에어비앤비는요, 숙박시설이 아니에요. 똑같아요. 배민과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거울 세계죠. 네 번째 마지막 가상현실 세계입니다. 가상현실 세계. 이거는 이제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완전히 다른 신세계예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이제 게임이죠. 게임. 게임은 아주 대표적인 가상현실 세계입니다. 들어가는 순간 나는 백마탄 왕자가 될 수가 있어요. 나는 들어가는 순간 둘도 없는 전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스트레스, 이 가상현실 세계 안에 들어가가지고 총자루 하나 들고 다 무너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게임 중독이 되면 현실과 가상현실을 구분을 못 해가지고 엄청난 사고들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가상현실 세계죠.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이 메타버스에 대한 내용을 듣고 이제 보고 이제 제가 책 한 권을 또 샀어요. 그게 뭐냐면 메타버스 교회학교라는 책이에요. 이제 이 메타버스를 이제 교회에 적용하는 거예요. 메타버스를. 그런데 이 메타버스 교회학교의 책 첫 부분에 어떤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냐면 타이틀이 이거, 이제는 메타버스를 타고 교회학교에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장면 1 이제 예시를 주는 거예요. 얼른 교회 가야지. 교회 버스가 지금 집 앞에 왔단다. 성경 챙겼어? 헌금은 챙겼고
요절, 암송 요절은 외웠니? 이제 엄마가 아이들에게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교회 가게 하기 위해서. 한바탕 치열한 전쟁을 치러야 아이는 겨우 교회 버스를 타러 문을 나선다. 아이들은 잠이 덜 깬 채로 교회 버스를 타지만 이내 스마트폰에 집중한다. 주일학교 예배를 드릴 때도 찬양 시간에 늘 하던 대로 웅크린 채 시간을 보내다가 간식을 받아 다시 집으로 가는 교회 버스에 몸을 싣는다. 그럴 거면 왜 가냐? 이제 이 뉘앙스인 겁니다. 이럴 거면 왜 가냐? 교회 버스 타고. 메타버스를 타야지. 이제 이야기는. 장면 2를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불 안에서 뒤척이던 아이는 옷을 갈아입고 성경과 찬송을 들고 TV 앞에 앉는다. 만화와 게임이 흘러나오던 모니터에서 율동 선생님이 율동을 하신다. 교회당에서는 넥타이를 메고 설교하시던 담당 전도사님이 캐릭터 옷을 입고 방긋 웃으며 요절 말씀으로 랩을 하신다. 요즘 인기 있는 게임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를 성경 구절과 연결해 설교하신다. 우리 교회 이런 전도사님 있으면 해고입니다. 지루하던 선생님들이 각기 캐릭터 복장으로 화면에 출연해 서로 축복하자고 한다. 자기 이름이 불린 아이는 싱글벙글하며 축복성을 부른다. 바보 상자라던 TV는 이제 은혜 상자가 된다. 제가 이 책 딱 요 첫 페이지를 보고요 그냥 덮었어요. 뭐야?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이건 교회는요 커넥션이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뭐 커넥션만 되면 교회가 아니에요. 커뮤니티가 교회입니다. 커뮤니온이에요. 교회는 모여야 교회예요. 이게 뭐 전파적으로 연결된다고 뭐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모여야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흩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모이기를 힘써라 흩어지는 것처럼 흩어지기를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사람처럼 살지 말고 모이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거기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이런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될 수가 있고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거야. 끝까지. 근데 교회 학교를 이딴 식으로 한다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전 정말 너무너무 우려스러워요. 지금요, 여러분, 정말 교회 학교 조금 한다는 교회들, 특히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이 메타버스 열풍이에요, 지금. 전 너무너무 염려스러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메타버스는 피할 수가 없어요. 이미 왔고 우리는 이것을 되돌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근데 이게 뭔지도 모르고 너무 섣불리 지금 교회가 이게 기회인 것처럼 바보 상자가 은혜 상자가 됐다. 정말 그 순간 내가 그걸 정말 찢어버리고 싶었어요, 진짜. 아니, CCC 같은 대표적인 데에서 벌써 이 가상현실을 활용해서 여름 수련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학 캠퍼스가 지금 다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런 정신으로 하니까. 이런 정신으로 하니까 지금 대학 캠퍼스가 다 죽어가는 겁니다. 네? 하려고 그러면 정말 다 모이는 게 어려우면 캠퍼스별로 모여서 기도하게 해야지. 그럼 뭐 다 모이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뭐 그렇게 가상현실을 활용하면서까지 그 모이는 게 그게 뭐 그렇게 뭐 수천 명 모이면 기분 좋아요? 수천 명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 설교하면 아니 30명이라도 각 캠퍼스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게 이게 맞는 거지. 저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그래서 제가 또 책 한 권을 또 샀어요. 저 이번에 독서하느라고 진짜 머리가 평소에 읽지도 않은 이런 IT 쪽 책이 있느라고. 생각을 빼앗긴 세계라는 책이에요. 그냥 쭉 읽어드릴게요. 뭐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오늘은 뭐 이런 날이 또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주 있는 것도 아니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장 유명한 기업들을 정의하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
어떤 기업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는 초등학교 3학년이라도 설명할 수 있었다. 그렇죠? 엑소는 석유 파는 회사고 맥도날드는 햄버거 파는 회사고 월마트는 이런저런 물건 사러 가는 매장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독점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점 기업들 중에서는 그 같은 무한한 확장 열망을 이름에 반영하는 경우도 있다. 지구상에서 유량이 가장 많은 강 이름을 따서 회사 이름을 지은 아마존의 로고는 A부터 Z까지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다 먹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글의 회사명은 0이 100개나 붙는 숫자 구골에서 따왔다. 구골은 수학자들이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큰 숫자를 간략하게 줄여 말할 때 구골 부르는 수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무한대란 얘기죠. 무한대. 이런 회사들은 대체 얼마나 클까? 구글은 현재 무인 자동차와 폰을 만들고 죽음과 싸워 영원히 사는 방법을 찾으려 하고 있다. 페이스북과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은 우리의 개인 비서가 되려 경쟁하고 있다. 우리의 소중하고 개인적인 것들, 일정과 연락처, 사진과 문서들을 보관하려 하고 있다. 이 기업들은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자기들에게서 정보와 오락거리를 찾게 만드는 동시에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고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총망라하는 거대한 리스트를 작성하고 있다. 여러분 그런 경험하신 적 있으세요? 혹시 쿠팡에서 뭐 사려고 딱 했는데 페이스북에서 그런 종류의 제품들이 쫙 떠요. 구글에서 뭐 하나 검색을 했는데 페이스북에서 그게 쫙 뜹니다. 저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손끝을, 소비 욕구를 컨트롤하는 겁니다. 테크 업계의 독점 기업들은 인류를 자신들이 바라는 그림대로 바꿔놓으려는 의지가 과거의 어떤 기업 집단들보다 강하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돈 버는 회사들이 아니라 인류를 자신들이 원하는 세계관으로 바꾸려는 의지가 강하다. 왜? 그래야 평생 고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설득을 해서 물건을 파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세뇌를 시켜서 평생 의존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들은 인간의 진화 방향을 바꿔서 인간과 기계의 통합이라는 오랜 노력을 드디어 완수할 기회를 찾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요. 인간과 기계를 통합시키는 단계로까지 지금 나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과 기계를 통합시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공간, 사람, 기계를 연결시키는 게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공간, 인간, 기계. 트랜스휴머니즘. 이건 더 이상 만화가 아니고 영화가 아닙니다. 앨런 머스크, 여러분 그 차 뭐죠? 테슬라 그 창업주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그냥 차 만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인공지능 만드는 거죠, 인공지능.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두뇌 칩을 이르면 오래 이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두뇌 칩을 뉴럴 링크라고 돼 있죠. 뉴럴 링크. 이게 뭐냐면 인간의 두뇌가 컴퓨터에 연결될 수 있게 하는 브레인 칩을 올해 말에 처음으로 사람에게 이식할 수 있다라고 앨런 머스크가 밝혔어요. 이 컴퓨터를 제 뇌랑 연결시키겠다는 거예요. 아, 그럼 좋죠, 저는. 제 머리랑 컴퓨터가 연결이 됐으니까 지금 이게 컴퓨터 때문에 제가 막 이걸 보면서 막 넘겨가면서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컴퓨터랑 나랑 연결이 돼 있으니까. 마치 이 컴퓨터랑 지금 이게 연결이 돼서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이 컴퓨터랑 나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제 컴퓨터랑 프로젝터가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컴퓨터랑 내 머리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세상처럼 느껴지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은 정말 간략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근데 지금 이 모든 것들이요, 어떤 관점에서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냐면, 이거 인간 개조입니다. 인간 개조. 인간 조작입니다. 예, 쭉쭉 넘어갈게요. 이런 심리학자들이요, 많은 연구를 했어요. 이 모든 심리학자들은 뭐 프로이드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봐도 알 수 있듯이 다 진화론자들입니다. 진화론자들은요, 사람을 물질로 봐요.
물질로 보기 때문에 조작이 가능하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 계층이, 지배 계층이 원하는 인간상으로, 인간형으로 개조가 가능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특정한 자극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나에게 평생 충성할 수 있는 노예, 부역할 수 있는 존재로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교육에 그대로 반영이 돼요. 공교육에. 이 세상의 공교육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의 자녀들을 개조해서 이 세상 지도 지배 계층에 부역할 수 있는 사람들로 개조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이러니한데 공부를 잘할수록 위험해져요. 공부 잘 못한 사람들은 위로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그 얘기 했나요? 그 동성애를 반대하는 애들은, 한 선생님하고 제가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그때 그 기독교 방송국에서 사회 볼 때인데, 진행할 때인데 어떤 프로그램을, 그때 우리가 중학교 교사를 모셔다가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동성애를 아주 반대하는 애들, 어떤 애들이냐면 맨날 축구하고 맨날 고무줄하고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노는 애들은요, 그렇게 동성애를 반대한대요. 근데 공부 잘하고 교과서 달달 외고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정확하게 받아쓸 수 있는 애들, 걔네들은 그렇게 동성애를 지지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 공부도 적당히 해야 되겠다. 이거는 뭐 공부를 적당히 해야 된다는 얘기보다는 초점이 그게 아니라 세상 교육이 그런 인간형으로 개조시키는 교육이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대충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결국은 공부 잘해가지고 저 지도계층 부역질하다 끝나요. 비참한 인생이죠. 저는 사실 UN 되게 가고 싶었었거든요. UN. 국제법 공부하는 사람들의 로망입니다. UN은. 저는 무슨 어떻게든지 UN 산악계나 UN. 옛날엔 KBS, SBS 하다가 나중에 법 공부하건 UN. 근데 제가 UN의 실체를 알거든요.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갔어요. 그냥 부역질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하나님 대적하는. 이게 현실이에요. 좀 약간 서글프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그럼 뭐 유엔을 그럼 가면 안 되냐?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얘기하겠지만 가더라도 알고 가야지. 이게 개조할 수 있다고 믿어요, 이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 왓슨이라고 하는 이 교육가는, 존 왓슨이라고 하는 이 교육가는 뭐라고 얘기해요? 나에게 아기를 달라 어떻게 만들든 가능성은 무한하다. 종교와 도덕으로 행동을 개혁하려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억압의 형태일 뿐이다. 철저한 무신론적 인본주의적 세계관에 기초하여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윤리 도덕적 기준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인간상으로 개조시키는 것이 오늘날 이 땅의 교육이고 심리고 세상의 흐름이에요. 이런 교육학, 이런 심리학을 공교육 형태로 녹여낸 사람이 존 듀이예요. 세상에서는 존 듀이 대단한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하죠. 물론 어마어마한 일을 한 사람은 미국의 공교육 시스템을 세운 사람이니까. 이 존 듀이의 이 공교육 시스템이 일본으로 건너가고요. 그 일본의 공교육 시스템이 대한민국으로 들어가고 또 중국으로도 들어가고. 오늘 결론입니다. 이제 마칠게요. 이게 뭐냐면요. 결국은 교육인데 이 세상의 공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적 세계관을 주입시켜 바벨론의 문화와 문명을 일으키는 바벨론인으로 훈련시키고 양성시키는 바벨론 교육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좋은 대학, 무조건 좋은 직장,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세계관과는 상관이 없는 세계관입니다. 이거는. 우리는 세상에 부역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모든 흐름, 일련의 흐름, 메타버스를 비롯하여 이 모든 공교육, 이 모든 게 사실은 교육이에요. 교육. 결국은 교육이에요. 메타버스도 교육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요. 저는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국은 바벨탑이다. 바벨탑. 그리고 이 바벨탑은 필연적으로 심판받는다. 그래서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결론은 뭐냐면요. 이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그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가야 됩니다. 이게 오늘 시편 58편의 말씀이잖아요. 다 읽지는 않을게요. 마지막 절만 읽으면 돼요. 시편 58편 11절만 읽으면 돼요. 그때가 반드시 와요. 반드시 옵니다. 이들이 심판받는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따라가면 안 돼요. 같이 죽어요. 지금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죠? 지금은 어마어마한 힘을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이들을 그대로 따라갔다가는 죽어요. 저는 이 메타버스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속담에도 사자굴에 들어가더라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속담이 있듯이요. 사자굴에 들어가야 돼요. 뭐 어쩔 수 없어요. 뭐 어떻게 피하겠어요? 메타버스 시대를. 근데 그게 사자굴이라고 알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사단의 굴이라는 걸 알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회의 땅이다 그러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다 털려서 나와요. 사단의 굴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 라스베가스 가보신 적 있으세요? 딱 들어가는 순간 기회의 땅이다 라는 마음이 들어오는 그 사람은요 다 털려서 나옵니다. 이거는 사단의 굴이다 그러고 들어가야지. 야곱의 딸 디나가 가나안 땅 세겜에 도착하자마자 가나안의 여인들 구경 나갔어요. 휘황찬란하거든요. 가나안 세겜에 도착하자마자 가나안 여인들 구경 나갔다가 강간당합니다. 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를 잡기 위해 들어가는 거지. 여러분 기회의 땅이다 그러고 들어가면은 다 털려요. 죽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뭐냐,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롯이 되면 안 되고 디나가 돼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들의 명확한 운명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자로 남아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다른 것을 따라가서는 절대로. 그래서 우리는 이 메타버스 시대에 이전보다 2배, 3배 더 기도해야 하고 5배, 10배 더 예배 드려야 되고 20배, 100배 더 모이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 세상을 끝까지 이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남아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디 우리 그 안에 지들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자녀들,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 이 시대를 정확하게 분별을 하고, 그러나 불필요하게 두려워하거나 불필요하게 회피하려 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